다음은 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습니다. 모내기법이 실시되면서, 모내기법이라는 것은 뭐를 옮겨 심어서 키우는 거죠. 자, 이 모내기법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바로 날씨가 되겠습니다. 뭐를 옮겨 심었을 때 물을 충분히 대주지 않으면은 뭐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직파법, 그냥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이 나온다면은 이 모내기법으로 하면은 200이 나오고 300까지 막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뭐가 말라 죽었다면은 50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내기법은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진짜 글자 그대로 쫄딱 망하는 그런 방법이 모내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모내기법을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속뜻은 모내기법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자유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유시간이 생기면은 뭘 할까요? 탁배기도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시간이 남으면은 공부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그래서 결국 의식화된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이런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옛날처럼 그냥 농사일에만 매달려서 열심히 일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모내기법으로 하는데 왜 시간이 남아돌까요? 바로 제초 작업. 사실 벼농사를 짓는데 일이 되는 것은 제초 작업입니다. 뽑고 돌았으면 또 생기고, 뽑고 돌았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농민들은 다른 데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농사에만 매달렸는데, 모내기법으로 하니까 그 일이, 예를 들어서 5번 정도 제초 작업을 해야 된다면은 모내기법은 2번만 하면은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내기법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농민층의 분화까지 가져옵니다. 분홍들이 생겨나고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더욱더 이익을 누리죠. 그런데 농사 지을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은 날품팔이를 하든지 농촌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농민들만 이렇게 계층이 분화된 것이 아니라 양반층까지 계층이 분화되었습니다. 향반, 잔반, 권반. 자, 그래서 향반은 지방에서 권세 깨나 있다는 양반, 잔반은 완전히 몰락한 양반, 권반은 어디에서나 알아주는 권세를 가진 양반. 전체적으로 양반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민의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납속책, 공명첩으로 상민들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노비의 수도 감소하였습니다. 납속이라든가 군공, 공노비 해방, 도망, 이런 걸 통해서 노비에서 상민으로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법의 실시로 왕실과 관청의 필요품을 대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공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업활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외적으로 보면은 계시, 국가에서 공인해준 그런 시장, 후시, 이거는 국가에서 공인해주지는 않았지만 암암리에 만나서 무역을 하는 그런 대외 무역도 계시, 후시 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공업 분야에서는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인세만 내면은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학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학은 새로운 그러한 실사구시의 학문으로 농업 중심의 사회개혁론을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농업 중심의 사회개혁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토지제도가 문제다.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지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유영원 같은 사람은 균전론,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익이라는 사람은 한전론을 주장했는데요. 땅을 팔아먹지 못하게 영업전을 주자.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약용 같은 사람은 여전론이라는 것은 여자는 마을 여자입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자. 목민심서 경세유표란 책을 썼습니다. 네, 다음은 상공업 중심의 사회개혁론을 보겠습니다. 상공업 중심의 사회개혁론자들은 지금까지 토지제도를 수없이 바꿔봤는데 아무리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제도 가지고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청나라의 그런 발달된 제도를 받아들이고 또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개혁을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유수원 같은 사람은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선비들은 자기 일만 하면 된다. 선비의 할 일은 책을 읽고 하는 것이지 선비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리고 이 농사 짓고 장사하는 놈들은 저 천민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직업적으로 평등하고 양반들도 먹고 살려면 농사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홍대용 같은 사람은 문벌제도가 문제다. 문벌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발달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게 수레를 선박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폐를 빨리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좀 허황된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반전, 허생전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박제가 같은 사람은 이상하게 오늘날 강조하고 있는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유학자들은 갓이 떨어지면 기워서 하고 양말이 떨어지면 기워서 입고 붓글씨를 썼다가 또 쓰고 해서 종이가 까매질 때까지 즉 아끼고 절약하는 정신이 모두가 박혀 있었는데 박제가 같은 경우는 우물물에 비교해서 우물물이 아깝다고 퍼먹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고 낙엽이 쌓여서 결국 그 우물은 못 쓰게 된다. 경제란 것은 이것과 똑같다. 퍼내면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자꾸 고이게 된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지나친 소비는 아니죠. 적당한 소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북학의를 저술했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북학이가 아니고 북학의가 되겠습니다. 실학의 의와 한계를 살펴보면요. 자, 개혁적 내용, 실용적이고 근대지향적인 성격의 학문이다. 이런 것은 실학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북학파와 실학사상은 19세기 개화사상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있죠. 그 한계점은 정권에서 밀려난 남인 계열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가지 이론일 뿐 정책에 반영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